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로 안에 들어갈 지대로 옳은 것은, 자,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은 이 얘기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지면은 시장에서 뭐가 형성되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되는데, 이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무슨 수입? 이 면적이 총 수입. 이 빨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 예, 우리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총 수입. 그러면은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는 나는 최소 이만큼 받고 싶은데, 시장에서 뭐죠? 균형 가격만큼 받아요. 균형 가격만큼 받기 때문에 이만큼의 뭐를 불로소득을 얻어요. 그럼 나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균형 가격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또 뭐 한다? 불로소득을 얻죠.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불로소득이 뭐다? 경제지대. 이것을 우리 파레토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파레토 지대. 그럼 이 밑에 부분은 뭐죠?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이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최소한의 금액, 이것을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총 수입에서 뭐를 빼면? 전용 수입을 빼면 경제 지대가 된다. 그래서 기역은 경제지대의 개념. 니은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의 자본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단기의 동그라미.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은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를 해서,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나타난 준지대를 설명하죠. 준지대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그래서 토지 이외에 고정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준지대인데, 준지대는 단기에 성립한다. 단기적으로 성립하는 개념. 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도시의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버제스죠.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이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그래서 우리는 도시 성장 내지는 확대 과정을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죠. 그래서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설명한다.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은 몇 가지? 5가지의 토지 이용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뭐죠? 우리 도시의 핵심인 중심 업무 지구에서 밀려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가 두 번째 동심원을 이루고 있고, 세 번째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지대,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층 주거지대, 위성도시로서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5개, 도시 핵심으로부터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하죠. 2번 정답. 점이지대가 어디 와야 된다? 두 번째. 점이지대가 두 번째 와야 된다는 거. 2번 정답.
점이지를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잘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점이지대. 3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 원을 변형했죠. 이 동심원 이론. 원을 우리가 변형해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도시 핵심은 하나인데 이 동질적인 이 토지 이용이 어떻게 도심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교통의 선을 따라서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이루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항상. 그래서 도시의 주거 공간 구조는 교통의 축, 밑줄, 여기 항상 교통의 축 또는 교통망,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선형,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을 쇠기, 요거죠. 요 모양이 쇠기 형태다. 교통망,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됩니다. 4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급 주택 지역은 가장 양호한 지역을 선점하게 되고 중급 주택, 그럼 고급 주택은 고속교통망축 가까이에 이렇게 선점을 미리 해요. 그럼 고급주택 좌우는 집값이 고급주택 지역보다 낮으면서 중급주택 지역을 형성한다. 여기에 4번 설명. 5번 다 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로서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뭔다? 증가하고 특화, 전문화될 수 있죠.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여러분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면은 다 핵심 이론이에요. 올해도 좀 중요하죠. 여러분 이론 잘 배우시고 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결합해서 나타난 누구?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 핵심 이론. 순서도 기억을 해야 돼요. 순서, 연도 순서. 최근에는요, 우리 앞에서 본 입지 있죠? 상권 분석 모형,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지대 이론, 요 세 개를 묶어서 같이 출제를 최근에 또 많이 합니다. 자, 15번 부동산 시장의 실패와 관련 없는 것. 자,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죠.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뭐가 작용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 평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거고, 자, 그리고 2번과 3번이 이거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 정보의 차이죠. 이걸 뭐죠? 비. 그럼 시험 문제는 비대칭성을 그냥 대칭성으로 출제해버려요. 비를 빼버리고. 비대칭성이라든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의 실패는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한다. 뭐와 같은? 기업의 수가 하나면 뭐죠? 독점.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정, 독점과 과정 같은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5번 정답. 자, 16번 문제는 최근에 3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 부분.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 자, 밑줄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 요게 포인트.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것. 자, 실거래가 신고제, 어디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니은과 니을 1번이 정답인데, 자, 택지. 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있고, 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있어요. 이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토지 초과 이득세. 요 두 가지는 우리는 1997년 위헌 판결로 폐지, 위헌 판결로 폐지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 아니다. 폐지, 위헌 판결로 폐지. 1번 정답. 원래 또 중요합니다. 자, 17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다. 어디 나오죠? 주거 기준? 요거 주거 기본법에 나와 있죠.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기능을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 지구제 개념이 나와 있고, 3번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 밑줄, 여러분 시험 문제 물가 상승분으로 또 출제를 2년 전에 했었죠.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4번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5번 정답인데, 공공주택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개입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여기 작년에 3문제 걸쳐서 냈는데 올려도 중요합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중요하다. 공공주택 건설 공급은 직접 개입,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도 직접 개입. 자, 18번.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외부 효과의 개념. 자,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밑줄,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줬을 때를 뭐라고 하죠? 네? 의도하지 않은 혜택, 편의 또는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뭐한다? 받지 못하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자, 손해를 입혔어요. 자,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여기서 뭐죠?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번은 개념이 되겠고요. 2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 목재 공장,
석탄 공장, 화학 공장 이런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은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죠. 2번 맞고, 지역지구제는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를 어떻게 돼? 제거, 감소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자,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한다? 지역 이기주의에서 핀피, 공공 편의시설이 들어온 건 괜찮다. 핀피 현상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위험, 혐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을 야기시킨다. 자, 5번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인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과소가 아니라 과다. 예? 이 생산 과정에서, 자, 부의 외부 효과에 있어서 생산 과정에서는 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죠. 자, 그래서 이 사적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에서의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죠. 자, 문제는 이때 각 생산량 수준에서 우리는 각 생산량 수준에서 사적 비용보다 외부 비용이 만큼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요. 네.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거든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극량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더 많이 과다 생산하고 있다. 과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 얘기죠. 과다입니다. 과다. 그래서 5번 정답. 과소가 아니라 과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에는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균형이 달성됐거든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지면은 만나는 점이 뭐죠? 균형 임대료. 균형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면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면 이제 효과가 미치겠지. 효과가. 자,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이 임대료 차이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니까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질은 떨어져 저하될 수 있다. 2번 맞는 질문.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어렵죠. 네, 비탄력적. 공급이 어려서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변하죠. 탄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뀌었어요.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3번 정답. 4번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뭐죠? 요만큼 공급량은 이만큼이죠. 공급량은 이만큼이고 이만큼 뭐가 발생하죠? 수요량을 발생하니까 이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크기만큼
초가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뭐가 형성된다?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이 공급량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과 만난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최대 임대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장기는 뭐가 발생한다? 임대료,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뭐가 형성? 이중 가격이 형성. 장기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자, 5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단기는 초과 수요가 작고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과 수요는 더 커져요. 자,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올해 임대료 규제는 좀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서. 정답 지문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0번.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매도인, 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이렇게 비탄력적이고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탄력적.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더니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자, 그러면 우선은 양도소득세 납부 후에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느 거? 요거 여기 세금이죠. 세금 납부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요거.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요 과세전 가격보다 낮아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항상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 낮아집니다. 틀린 지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에 주택거래량보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늘어날 것이다 하면 안 돼. 감소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요거죠. 중과 후에 이번은 누구? 매수인.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높아진다.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인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 밑에는 누가 부담? 매도인이 부담하니까 매도인 부담은 적고 매수인 부담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인보다 매수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죠. 수요자인 매수자 부담이 크니까. 4번 정답. 매도인은 자 여러분 이 공급 매도인은 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5번 틀린 질문. 자, 21번.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거죠.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은 뭐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증가하죠. 위험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그럼 기억은 답이 안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제외시켜야 돼요. 니은 투자 금액 대비 차익 비율 LTV 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니은은 맞죠? 자, 그러면 1번은 답이 아까 뭐죠? 니은은 맞으니까 관계없고 디귿 V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대출 이자율 밑줄 대출 이자율이 포인트. 자, 디귿에서 V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이거 V 레버리지 효과는 지분 수익률 보다 총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크고 요것보다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율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이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해줘야 돼? 대출 이자율을 낮춰서 V를 뭘로? 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 니은 디귿이 맞아요. 그럼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3번은 답이 안 되죠. 2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 자, 요게 동일하다. 자, 요게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면은 뭐도 지분 수익률도 당연히 같은 이걸 뭐라고 하죠?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지. 그래서 이때 부채 비율의 변화, 부채 비율, 타인 자본이 변화를 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세 개가 다 같게 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에 어떻게 돼? 대출을 받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으니까. 네 번째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5번 정답. 2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최대가 아니라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로 말하는데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 둘 다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 둘 다 고려한다. 틀린 지문. 자,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과거에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역사적 수익률. 니은은 맞는 지문. 디귿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얘기거든요. 디귿. 요 두 개가 같을 때 뭐가 된다? 균형을 이루는데 이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뭐죠? 투자를 채택을 해요.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중요하고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해요. 뭐 서로 같을 때까지 하락. 결론은 예, 투자를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기대 수익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가에 비례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하죠. 기대 수익률이 여기 큰 게 같을 때까지 하락한 거. 맨 끝에
상승해야 하라 뭐 하락한다. 디귿도 틀린 질문. 니은만 맞네요. 2번 정답. 23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커진다. 요거를 뭐라고 하죠?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에 있다. 이 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점점 커진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플러스. 양의 관계에 있다. 2번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죠. 그러면 0.25% 올리면 무위험률도 올라요. 변하는 거예요. 일반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상승의 동그라미. 자, 얘기거든요. 3번은 이지 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대증근데 자, 이때 위험이 증대되면 요구 수익률 상승한다. 이 얘기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고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 요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3번 맞는 질문. 4번 요거 정답 많이 묻거든요. 3번 4번은 정답 많이 묻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 자, 이때 장래 기대되는 수익 요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위험이 높을수록 자, 여러분 위험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죠.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전체값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맨 끝에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다. 4번 정답. 시험에 정답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 그럼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 두 가지 포함되어 있다. 자, 24번. 자,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투자 자산의 분산을 구하라. 자,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뭐를 구해야 돼? 기대 수익률부터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대의 수익률부터. 자, 호황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 20%. 불황일 경우에는 10%. 자, 확률은 뭐? 0.6, 불확률 확률은 0.4. 그럼 여기 12%, 요거는 4% 해줬더니 16%가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16%.
자, 여기서 분산은 예상되는 수익률 20%가 뭘로부터? 우리 기대 수익률, 평균인 기대 수익률 16%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예? 편차를 제곱해서 우리는 호황일 확률, 그리고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뭐부터? 우리는 평균인 기대 수익률 16%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 편차를 제곱하고 불황일 확률 곱해주면 호황일 경우에 분산, 불황일 경우에 분산 되어주면 전체 분산. 여기 몇 프로? 4%죠. 4%는 0.04 제곱, 0.04 두 번 곱해주고 0.6을 곱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0.06을 두 번 곱해주고 0.4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0.0024가 나와요. 분산.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두 개별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자, 여러분 상관계수의 범위를 보면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죠. 자, 상관계수는 뭐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이때 플러스 1일 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제거할 수 없어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니까 틀린 질문. 제거할 수 없다. 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해주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완전히 제거된다. 뭐가? 비체계적 위험. 2번도 틀린 질문. 3번, 두 개별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요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회피,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타난다. 플러스 1일 때 안 나타나고요. 1보다 작으면 나타나요. 두 개별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또 틀렸죠?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5번 정답. 두 개별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인 경우보다 위험 회피, 분산 효과가 더 크죠. 자,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위험, 분산 효과, 위험, 회피 효과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뭐? 커지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커진다. 5번 정답. 자, 상관계수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자, 26번. 자, 또 올해 이론으로 출제 예상이 되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고 옳은 겁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합, 현금 유입의 현가합인데 여러분 올해 이런 문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출제 원래 예상이 되거든요. 자, 기억 보면은 수익성 지수, 여러분 수익성 지수는 개념 원래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요 분모 분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현금 유입, 분모는 유출,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여기 얼마죠? 현금 유입의 현가는 5천만 원. 5천만 원. 현금 유출은 4천만 원. 4분의 5죠? 4분의 5니까 1.25. 분모 분자 바꾸면 0.8로 갑니다.
주의해야 돼요. 0.8이 아니라 1.25. 기억 틀린 지문. 니은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어떻게 돼? 1이 아니라 뭐? 0.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니까 같은 걸 빼니까 얼마? 제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 1이 아니라 0. 니은은 틀린 지문. 디귿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순현재 가치법은 자본의 기회비용이 요구 수익률, 즉 시장 이자율, 요구 수익률, 시장 이자율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를 사용?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하죠.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의 종류잖아요. 맞는 지문.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한다. 요구의 동그라미, 실현 수익률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뭐 채택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투자를 기각한다. 여기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야. 실현 수익률이 아니다. 요구 수익률. 원래 이런 박스 형태로 원래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26번까지 풀었네요. 자, 27번 칠판 주고 갑시다. 27번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